진강 뉴욕 한인변호사협회장이 제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 입후보자로 오늘 등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미국 경제와 국가안보를 강조하며 강한 미국의 부활을 외쳤지만 북핵 문제 등에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DC는 물론 중국의 앞방인 베이징에서 세계 각국 외교관을 대상으로 중국의 스파이 풍선 실태를 브리핑하는 등 여론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젯밤 국정연설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차고 자신감에 찬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8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진강 뉴욕 한인변호사협회장과 김광석 KCS 전 회장 등 2명이 제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 입후보자로 오늘 등록했습니다. 박하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강, 한국명 강진영 뉴욕 한인변호사협회장이 8일 오전 뉴욕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임시사무소를 방문해 입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뉴저지 이스트 해노버에서 태어난 강 후보는 1세들의 희생으로 2세들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며 이제는 2세들이 책임감을 갖고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해 일할 때가 왔다고 생각해 뉴욕 한인회장 선거에 도전하게 됐다고 출마 동기를 말했습니다. 2세분 등을 타고 이만큼 이렇게 왔는데요. 저 생각에는 이제는 2세분들이 책임져야 될 시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년, 10년 후를 이제 고려하면 2세들이 책임져갖고 커뮤니티들 이제 관심이 생겨야 돼야지 우리가 잘 되고 더 멀리 갈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세 분들하고 1세들 분들하고 같이 그렇게 노력하면서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 후보의 선대본부장에는 김영환 먹자골목 상인 번영회장, 부본부장에는 김수현 전 퀸즈 한인회장, 위원회는 ES 더 퀸즈 한인의 역대 회장단 협의회 의장 등이 맡았습니다. 김영환 선대본부장은 한인사회가 세대교체를 이루려면 차기 한인회장은 주류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능한 2세대를 결집시키고 한인사회를 위해 봉사하게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민 1세가 이민 2세 생각을 쫓아갈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을 많이 했어요. 이민 2세들의 그 기발한 그 발상들, 추진력 이런 것이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은 도저히 쫓아갈 수 없다. 그래서 더욱더 세대교체 필연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날 오후 2시에는 김광석 전 KCS 회장도 입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 사무총장을 시작으로 회장까지 약 30년 동안 한인사회 복지 서비스를 위해 힘써온 김 후보는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한인회를 만들고자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KCS를 통해서 그때는 한 20만 정도 대상으로 서비스한 것 같은데 한인회는 크잖아요, 넓고. 50만을 이제 하니까 그분들을 좀 섬기고 싶고 또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참여할 수 있는 그 한인회 그런 쪽으로 해서 토대를 잘 만들면 그 후대들도 잘 사용할 수 있고 어른들도 좀 편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한인회가 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김 후보의 선대본부장에는 뉴마트 김용철 대표, 부본부장에는 류재봉 전 퀸즈 한인회장, 사무총장에는 김성진 미주총연 운영위원장이 맡았습니다. 입후보자 등록은 오늘 오후 5시에 마감됐습니다. 이에 따라 강진영, 김광석 2명의 후보가 뉴욕 한인회장 선거에 공식적으로 출마했습니다. 그 서류를 면밀하게 검토 후에 검토해서 보충할 서류가 있다면 신속하게 저희들이 연락을 취해서 받도록 하고 하여튼 이 선거가 우리 한인사회의 발전에 어떤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선관위는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선관위는 9일부터 15일까지 입후보자 심사기간을 갖고 17일 입후보자 등록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를 강조하며 강한 미국의 부활을 외쳤지만 북핵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우리의 주권을 위협한다면 우리는 미국을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중국의 군사력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력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이는 최근 중국이 미국 본토에까지 스파이 위성을 날렸고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포착하고도 며칠이 지난 뒤에야 격추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일 뿐만 아니라 미국이 중국보다는 우위라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풀이됩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 감축법, 반도체 지원법 등의 입법 성공으로 다시 미국이 제조업 강국으로 되살아났다고 선언하고 54년 만에 최저의 실업률, 인플레이션 둔화 등을 내세우며 경제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국가 부채 한도 상향 조정과 관련 이는 여야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무조건 상향 조정이 필요하며 일단 상향 조정을 한 뒤 적자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2차 대전의 악몽을 되살리는 살인적 공격이며 미국과 전 세계를 향한 푸틴의 도발이라고 규정하고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통합, 글로벌 영합을 구축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은 물론 북핵 문제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아 한반도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멀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이 워싱턴 DC는 물론 중국의 안방인 베이징에서 세계 각국 외교관을 대상으로 중국의 스파이 풍선 실태를 브리핑하는 등 여론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6일 워싱턴 DC 주재 40여 개국 외교관 150여 명을 대상으로 중국 스파이 풍선 운영 실태를 공개했으며 중국 주재 미국 대사관도 중국 베이징에서 6일과 7일 외교관 등을 초청해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특히 국무부는 이 같은 외교관 초청 설명회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국가의 국무부 인력을 파견, 스파이 풍선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부는 이 브리핑에서 중국군이 지난 2018년 스파이 풍선을 이용해 다른 나라의 군사 정보를 수집해왔다며 기밀로 분류될 정도의 스파이 풍선 정보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주재 미국 대사관도 설명회에서 미국이 격추한 스파이 풍선에는 태양광 패널과 프로펠러 등이 부착돼 있으며 기상관측용 풍선과 달리 자력으로 운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4일 F-22 전투기로 스파이 풍선을 격추한 데 이어 회수작전에 돌입, 격추된 풍선을 회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젯밤 국정연설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차고 자신감에 찬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연설 도중 공화당 측이 야유를 보내자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 침착하게 신랄하게 맞받아치는 등 80세 고령에 맞지 않는 활력과 민첩함을 보여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에게 의장의 명성을 망가뜨리고 싶지 않으며 당신과 함께 일하기를 바란다며 사전 배포된 원고에 없던 말로 갈등보다는 협치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일부 공화당원들이 사회보장제도와 65세 이상 노년층의 메디케어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외치자 바이든 대통령은 적어도 이 두 가지 사안은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맞받아쳐 민주는 물론 공화당 의원들의 공감을 끌어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처럼 활기차고 민첩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인 것은 백악관은 물론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철저한 사전 연습을 한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또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미국이 전 세계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지도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신감을 갖게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어제 열린 국정연설에서 뉴욕시 고용률과 난민 문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어제 열린 국정연설에 참석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뉴욕시에 유입되고 있는 난민 문제에 대해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난민 신청자 문제는 국가적 위기이며 이민법 개혁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의견에 적극 동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펜타닐 등 불법 마약 유통을 강력히 통제할 수 있는 연방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는 공중보건 위기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용과 관련해서는 뉴요커들 중 특히 일하는 계층이
뉴욕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뉴욕시가 최근 고용 증가를 보이고 있지만 흑인과 아시안의 고용률에는 여전히 진전이 없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더 나은 미국이 되기 위해서는 양당의 대화와 협력 등 초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연설을 마쳤습니다. 코네디슨 직원으로 위장한 남성 2명이 브루클린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여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월요일 자정께 코네디슨 직원으로 위장한 남성 2명이 브루클린 브라운스빌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피해자를 묻고 집안에 있는 여러 물품들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피해자 제니 로드리게스는 2명의 남성이 집으로 들어와 자신을 묶었고 이어 소리를 지르면 총을 쏘겠다고 협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범인들이 약 15분 동안 범행을 저질렀고 TV와 옷 등을 훔쳐갔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여성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범인들이 아직 잡히지 않아 이들이 다시 돌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를까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감시카메라 영상을 확보하고 이웃 주민들의 진술을 듣는 등 수사에 나섰고 용의자들의 인상착의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뉴욕주 방위군 등의 지원으로 중남미 난민이 뉴욕시를 떠나 캐나다로 향하는 것과 관련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이에 대한 지원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아담스 뉴욕시장은 어제 맨해튼에서 기자회견 도중 뉴욕시와 뉴욕주가 난민의 캐나다 이주를 납세자의 혈세로 지원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뉴욕시는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우리는 난민들의 캐나다 미립국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난민 캐나다 미립국에 뉴욕시 정부는 어떤 역할도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우리는 난민들이 미국, 특히 뉴욕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다. 이들을 절대 강제로 다른 데로 내몰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아담스 시장의 부인과는 달리 뉴욕주 업스테이트 글렌폴스 출신의 엘리제 스테파닉 연방 하원 의원도 뉴욕주와 뉴욕시 정부는 왜 납세자의 돈으로 불법 이민자의 이주를 돕고 있는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상무부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산업 육성법의 보조금 신청 절차 등 세부 시행령을 이달 하순 발표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날 라몬도 연방상무장관이 오는 23일 연설을 통해 미국의 기술 우위와 국가안보를 위해 자국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관련법의 세부 시행령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 확보를 위해 무려 527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반도체 산업 육성법은 지난해 8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 공포된 법으로 전 세계 반도체 회사들을 앞다퉈 미국으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이 법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지원에 390억 달러, 연구개발 및 인력 개발에 132억 달러를 투입하며 기업 설비 투자 비용의 25%를 세액공제 형식으로 되돌려주게 됩니다. 연방상무부는 이 법에 따른 보조금 신청 세부 절차, 보조금 지급 일정 등에 대해 여론 수렴 작업을 벌여왔고 이를 시행령으로 확정해서 공포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 반도체 생산에서 미국은 10% 정도에 그친 반면 한국과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의 생산 비중이 75%에 달합니다. 한편 지난해 12월까지 마련될 예정이었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세부 시행령 등은 한국과 유럽 등 동맹국의 불만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으며 빨라야 3월 말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미국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도 50% 이상 급증했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지난해 미국 무역 적자가 9,481억 달러로 전년도보다 12.2%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3,829억 달러로 전체 적자의 40%에 달했고 중국 적자는 전년보다 294억 달러나 늘어났습니다. 또 EU와의 교역에서 2,039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해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적자가 컸습니다.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도 439억 달러를 기록해 미국 교역 대상국 중 적자 폭이 10번째로 많았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한국에 714억 7천만 달러어치를 수출한 반면 한국에서 1,153억 3,800만 달러를 수입하면서 적자가 1년 전 289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 무려 50%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외에 멕시코 무역 적자가 1,306억 달러, 베트남이 1,161억 달러, 캐나다가 816억 달러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가 IT의 요람이라는 말은 사라지고 뉴욕 등 미 동부가 새로운 IT 메카로 떠올랐습니다. 일자리 데이터 분석업체인 버티스 AI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에 대한 고인 건수가 워싱턴 DC 3,815건, 뉴욕 3,325건 등인 반면 실리콘밸리의 세너제이는 2,084건, 샌프란시스코는 2,369건에 그쳤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이 같은 데이터를 보도하고 전통적인 IT 산업 중심지인 실리콘밸리와 샌프란시스코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수요가 지난해 상반기 정점을 찍은 뒤 대폭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뉴욕 등 동부 지역의 IT 인력 일자리가 많은 것은 IT 기업들은 경영난으로 위축된 반면 금융, 이동통신, 소매업 등이 IT 인력을 필요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IT 인력이 뉴욕에 사실상 제2본사를 구축함에 따라 인력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특히 월가 금융회사들이 아웃소싱에서 벗어나 자체적으로 핵심 IT 인력을 확보하려는 경향도 강해지고 있고 젊은 IT 인력들이 서부보다 뉴욕을 더 선호하면서 뉴욕이 IT 메카로 부상하는 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에 머물고 있는 튀르키예인들의 마음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고국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자 직접 구호물품 마련에 발벗고 나섰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에서 유학생활 중인 야아무르 웨레제즈 씨는 엊그제 튀르키예에 있는 가족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향 아다나 지역을 강타한 지진으로 집 일부가 무너져 길거리로 나앉았다는 연락이었습니다. 25층짜리 건물인데 지금 이렇게 무너졌어요. 저희 집이거든요. 그때 영상 통화할 때 찍은 건데 이렇게 벽이 다 무너지고. 특히 최근 심장 수술을 한 아버지 걱정에 밤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그 몸으로 그 상태로 지금 계속 차에서 잠도 못 자고 지낸다고 하니까 걱정이 많이 되고 있어요. 유학생 빌계수 씨도 SNS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구조 요청 글을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솟구칩니다. 마음이 아팠죠. 터키에 갈 수도 지금 힘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결심한 건 모금 활동. 튀르키예인 친구들과 SNS에 글을 올려 구호물품 마련에 나섰는데 하루 만에 100만 원이 모였습니다. 터키는 지금 너무 추워서 내복이나 이제 가디건 같은 거, 모자나 이제 장갑이나 핫백 이제 1,050개 정도 대사관을 통해서 튀르키예에 보내려고 합니다. 네. 튀르키예 전통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카드리 씨는 장사 수익금을 기부한다는 안내문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큰 제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이 소식을 듣자마자 제가 개인적으로 뭐 할 수 있냐라고 생각했고 월드비전 등 NGO 단체들은 앞다퉈 모금에 나섰고 튀르키예에서 8년을 활동한 프로배구 김연경 선수도 SNS에 튀르키예를 도와달라는 글을 올리며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SBS 김봄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결의안이 어제 한국 국회를 통과했으며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 75년 만에 처음입니다. 조지아 출신 존 오소프 연방 상원 의원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윤석열 대통령을 국빈 자격으로 초청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2021년 겨울 한파로 인해 3,4천억 원의 손해를 본 것과 관련 어제 텍사스 북부 연방법원에서 보험사인 FM글로벌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을 깜짝 방문했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 서방의 지원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어제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공항을 출발 유학 공항으로 오던 유나이티드 항공 여객기에서
탑승객의 노트북 배터리에서 불이 나 승무원 4명이 화상을 입고 여객기가 회항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롱아일랜드 73세 남성이 지난 6일 밤 10시 반쯤 헥셔 스테이트 파크웨이에서 이스트 이슬립 출구로 역주행을 하다 다른 차와 충돌, 목숨을 잃었습니다. 34차례나 당첨자를 내지 못해 당첨금 7억 5천만 달러로 치솟은 파워볼 잭팟 복권이 지난 6일 워싱턴주에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파워볼 숫자 6개 중 5개를 맞춰서 상금 100만 달러를 받는 파워볼 복권이 스태튼 아일랜드 페리터미널에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으로 2월 8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